안녕하세요. 상법이 몇 번째예요? 집중 강의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다른 과목도 많이 있네요. 기본 강의가 20회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강의가 10회.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 최종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2회. 자, 집중 강의는 압축. 그 다음에 암기. 그 다음에 요 객관식 최종에서 이제 암기를 더 강화하는 거죠. 더 이상 공부할 건 없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이해했던 내용을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법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다. 휘발성. 뭐 다른 과목은 안 그래요. 똑같죠. 뭐. 그래서 똑같은데 휘발성이 강하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는 뭐 부등법이나 또는 집행법 이런 과목보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압축도 된 것 같고 하는데 시험 볼 때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실수를. 그렇죠. 물론 이제 상법도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점수를 말아먹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고 휘발성이 강하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항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요 강의까지 들으면은 한 3문항은 제껴요. 이건 답이 아니구나. 확실해요. 확실한데 요 2문항, 4항이냐 5항 여기서 고를 때 이걸 고르면 이게 답이고 이걸 고르면 이게 답이고 그리고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과정, 압축 암기 과정이 그러니까 기본 강의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중 강의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거기 나온 질문들은 거의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 거의 100%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문장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제가 거기 이제 제1장 총론하게 되면 4문장이 들어있죠. 4문장. 이거 시험 문항이라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체크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때 이제 이것도 뭐 계속 몇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겠죠. 그럴 때 제가 체크한 문장은 무조건 암기한다. 무조건 암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뭐 이게 쉽지 않냐는데, 이게 그냥 문장으로 볼 때 쉬운 거하고 시험장에서 이게 답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걸 딱 판단할 때는 약간 당황하게 돼요. 봤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이 두 문항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될 때 나는 이게 맞다고 확신한다. 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 절대 1차 못해요. 1차 못합니다. 2차는 뭐냐? 2차는 이해지 뭐. 2차는 이해죠. 2차는 뭐 이해 없이는 뭐 자기가 써내려갈 수가 없는 거니까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1차는 어쨌든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죠. 문제 안에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찾을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지하게 시간이 촉박하죠. 민법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엄청나게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답을 보는 순간 맞나 틀리냐를 딱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딱 찍고 그냥 생각도 할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래서 요즘 법무사 시험 문제는 검토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보통 이제 답을 다 맞춘 다음에 답안지 내기 전에 한 5분 남았을 때 답을 검토합니다. 검토는 무슨 얼어 죽을. 한 뒤에 30문장 지금 답도 못 쓰고 앉아 있는데 얼어 죽을. 그래서 검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답 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많이 필요해요. 포기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커트라인은 60점대죠. 60대.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3분의 1은 포기해도 된다 이 말이죠. 포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집중강의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죠. 뭐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있고 객관식 문제풀이도 있고. 그래서 답을 빨리 찾고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공부는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하면서 답을 빨리 찾고, 그 다음에 미련을 갖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큰일 나요. 그럼 한 문제에 3분, 4분 날린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최대한 2분은 넘지 않게 그런 것들. 특히 그런 거는 민법이나 집행법 같이 긴 문장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읽기만 해도 한 5분 이상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답을 빨리 찾고 미련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훈련. 이게 상당히 문제 푸는 스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객관식이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압축. 자, 이 집중 강의의 목표는 압축입니다. 압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한번 의견을 합치해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문항. 그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 요런 걸 의견을 합쳐서 그러니까 20회, 10회니까 어때요? 딱 절반으로 줄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좀 미진한 부분하고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한번 쭉 다 읽되 그중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제가 체크할 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 본문항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제1장 총론. 자, 1년 가볍게 읽어볼까요? 상사에 관해서 본법,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해야 한다. 무슨 법무사 시험, 유치원 시험도 아니고 뭘 이런 걸 뭐하러 했냐는 거죠. 자, 됐고. 2항. 법규 적용 순서를 보자면 밑줄 상사자치법, 상사특별법, 상법전, 상관습법까지 밑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번, 4번 둘 다 별표. 그러면 정관은 어디에 들어가냐? 정관은 자치법규에 들어가죠. 즉 가행법규가 아닌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적용 순서를 보자면 그래서 정관은 자치법규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정관이 법규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그냥 법규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별표. 그러면 약관은 뭐냐? 약관은 그저 끝에 법규범이 아닙니다. 즉, 이 자치법규의, 그 법규의 자치법규도 아닌 거죠. 그럼 구성력이 있죠. 구성력은 동그라미. 그것은 다 마지막 줄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 두 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바로 자치법규로서 가행법규가 아닌 이상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적용 순서에 있어서. 자, 약관도 구성력이 있어요. 자, 구성력의 근거는 법규범이기 때문에 아니라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 됐죠? 자, 3, 4번 꼭 외우세요. 정관은 자치법규다. 순서는 맨 앞이다. 자, 약관은 법규범은 아니다. 그러나 구성력 근거는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 상인의 종류에서 1항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치고 자, 2항 별표.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자기 명의는 뭐냐? 자, 두 번째 그때 실질 동그라미. 자, 자기 명의는 실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에요.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위탁매매는 뭐냐?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대리상은 뭐냐?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그러니까 상법 뭐예요? 상법은 절차법규가 아니라 뭐랬지? 실질법, 그건 뭐야? 상법은 절차법규, 즉 소송법이나 집행법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실제법규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상인은 자기 명의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자, 시험장에서 문항을 딱 봤어요. 이게 맞나 틀리냐는 거죠. 맞나 틀리냐. 그럴 때 딱 어떤 단어가 딱 걸리죠. 단어가 걸립니다. 그 단어를 제가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실질 동그라미 하시고 자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자, 따라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 옆에 달아치고 이게 형식이죠. 형식이잖아요.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업상 주체가 되려면 실제 영업상 주체, 실질 그 자가 바로 상인이 된다는 거죠. 사업자 신고, 영업 신고 이런 것들은 형식이지 실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3번과 7번 묶으시고 설비 밑줄 다음 줄 상인으로 본다. 7번 회사 밑줄 상인으로 본다. 그래서 설비가 있으면 상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 그 다음 회사라면 상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본다 두 개 다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급하면은. 본다. 좋습니다. 별표는 하지 말고 4번, 5번, 6번 묶으시고. 자, 보시면 4번, 5번, 6번은요. 4번, 5번, 6번은 뭐냐는 거죠.
자, 설비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업이죠. 그러나 5번은 영업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영업이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설비를 갖춘 학원, 설비를 갖춘 계주, 설비를 갖춘 변호사, 법무사는 상인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설비를 갖춘 학원은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이에요. 그러나 설비를 갖춘 계주라도 영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고 설비를 갖춘 변호사, 법무사라도 영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6번에 발표하셔야겠죠. 6번에. 변호사, 법무사는 상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세무사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세무사 판례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8번, 9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 그 서로 관련도를 편하게 보려고 지금 왼쪽 끝에다 정리해 놓는 겁니다. 소상인 밑줄, 1,000만 원 미달, 그 다음 회사 X.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자. 그래서 핵심은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밑줄은 적용 X. 자,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밑에다 영업 양도시, 경업피지 뭐, 경업피지 뭐, 요건 작년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죠. 의무는 적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상인의 종류에서 2항 별표했죠. 자기명이라는 것은 권리임의 주체인데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 변호사나 법무사는 설비가 있어도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의제 상인이 아닌 겁니다. 자, 9번 별표. 그러니까 3개 하는 겁니다. 2항, 그 다음에 5항, 9항.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업양도시 경업피지 의무는 적용된다. 자, 소규모 미용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3개. 다른 건 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요 3개는 꼭 외우자.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는 건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그냥 눈으로 봐도 되는데 요 3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번엔 상인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시고 그 다음에 3번과 그 다음에 4번 별표 3번과 4번 별표 3번과 4번 별표. 자,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상인 자격, 기출지문 OX, 그 상인 자격 밑에 좀 여유가 있죠. 자, 거기다 이런 그림을 그려 놓으시 기 바랍니다. 영업을 개시합니다. 개업 준비 행위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때 개업 준비 행위, 점포 구입,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금 차입.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다 거기 보시면 1항 여기. 상인 자격은 개업 준비행할 때 취득한다. 그 1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개업 준비행위는 보통 점포를 구입했을 때로 본다는 거죠. 됐고, 이때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됐습니다. 자, 3항이 이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설명을 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걸 묶으시고 4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4항.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1, 2, 3, 4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1항 한번 읽어보세요. 상인 자격은 영업을 개시했을 때가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1번. 그 개업 준비 행위는 점포 구입, 거기 나올 겁니다. 점포 구입 등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2번. 자, 그 다음에 3항이 뭐냐면 자금 차입은요. 원칙적으로 개업 준비행위에 들어가, 제가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했죠?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요건 어떻게. 자금 차입은 원래 개업 준비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인식을 했다면
이때는 기업준비행위로 볼 수 있고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은 기업준비행위했을 때 취득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기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사항에서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4항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옛날은 이거였어요. 옛날에 2번이었습니다. 지금은 3번하고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 그래서 3번, 4번 별표. 자, 그러면 1, 2, 3, 4항을 읽어볼게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시면 1항부터.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회를 개시하기 전에, 즉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 동그라미 상인 동그라미. 발표하지 말고 문제 보시면 준비 행위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하는 거죠. 자, 2항. 그러면 이 개업 준비 행위는 준비 동그라미 반드시 상호 등기나 개업 광고 간판 부착 등에서 영업 의사를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거 있잖아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죠. 표시할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표시 X. 점포 구입 동그라미 영업양수 상업선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 성질로 봐서 영업의사를 상대방의 객관적으로 인식 동그라미. 인식할 수 있다면 당의 준비행위는 보조상에서 여기에 상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자, 2단계 마무리됐고. 3화 영업자금의 차입 동그라미. 그 행위 자체 밑줄은 다음 줄 준비 X. 자, 세 번째 줄 설명 동그라미 준비 동그라미. 자, 볼까요?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그 자체로는 준비행위가 아니에요. 설명을 한다면 준비행위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금 차입행위는 설명을 하면 준비행위로 인정해주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준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됐고. 자, 사항 보세요. 영업을 준비한 행위가 보조적 상황에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라므로 어떤 자가 자기 명의 동그라미 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 자기 명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준비행위 동그라미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준비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 아주 깔끔하죠? 교수님들이 이 판례 4개는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역시 변호사 하시면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이 네 문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금 차입행위는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행위든 영업 개시행위든 무조건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 3번, 4번 별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묶으시고 별표. 5번, 6번 둘 다 별표. 자, 보시면 3번, 4번 위에는 이제 1, 2, 3, 4번이 다 중요한데 3번, 4번 별표했죠. 이번에 5번, 6번. 우리가 전문 자격증은 보통 지금까지 기출됐던 판례 뭐예요? 변호사나 법무사죠. 이제 그 판례는 그만하고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사, 의료기관, 세무사.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또는 의료기관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다 시효 3년. 시효 3년. 왜 갑자기 뜬금없이 3년입니까? 민법에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의사, 치료비 이런 것들은 3년이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무사 역시 상인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상인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상인이죠. 그러나 이런 전문 자격증은 상인인데 소멸시효는 세 번째 줄 10년입니다. 요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뭐냐면 세무사가 상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민법에서 단기 소멸시효 공부하셨죠? 변호사, 의사. 그거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근데 세무사는 거기에 안 들어있어요. 세무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둘 다 별표. 그 다음에 보시면 7, 8, 9 묶으시고 보시면 조합 X, 새마을금고 X, 신용보증기금 X. 그래서 7, 8, 9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특수사법인 그 다음에 공익이죠. 특사법인은 공익이기 때문에 역시 상인이 아닌 겁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은 특사법인.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묶으시고 특수공법인.
특수공법인입니다. 공법인. 플러스 역시 공익이니까 역시 상인이 아닌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공사. 자, 그런데 11번 밑에 별표하시고. 한국전력공사는 어떨까요? 한국전력공사는 상인입니다. 아니, 자, 10번 보시면은 대한광업진흥공사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영리 X. 한국토지공사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상행이 X. 그 한국토지공사 역시 상인이 아니고 상위가 아닌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한국전력공사가 상인이냐? 한국전력공사는 상인입니다. 거기다 당연상인이에요. 의자상인도 아니고 당연상인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한국전력공사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은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공식 명칭은 뭐예요? 한국전력 주식회사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실체는 한국전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당연상인입니다. 요거 혼동하면 안 돼요. 요것도 이런 문제를 수험생들이 틀리는 거죠. 공사가 상인이 아니라면 이 두 개는 상인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실제로 한국전력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회사니까 당연상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인이 들어가거든요.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많죠. 근데 잘 묶어서 보셔야 돼요. 1, 2, 3, 4항은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에 대한 판례들인데 사망사항이 요즘에 중요하다. 그리고 5번, 6번은 최근에 나온 특수 자격증. 근데 소멸시효가 좀 특이하다. 의사,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면서 소멸시효 10년이다. 특수사법인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상인이 아니다. 그럼 한국전력공사는 이름은 상인이지만 실제는 한국전력 주식회사니까 상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문들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쭉 나열된 것 같지만 다 의미가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목차를 잡아서 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죠. 목차 잡는 거, 목차만 잡아도 이거 책이 한 1.5배 두께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대한 목차를 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거긴 2항 별표. 피한정 후견인 등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허락 없이 영업할 수 있죠. 허락 없이 영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허락 없이 영업할 수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어 폐지됐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화 미성년자가 허락을 받았다. 무한책임사원이 됐다. 다음 줄 능력자로 본다. 이렇게 비추었고 그래서 무한능력자로 본다. 무한책임사원 능력자로 본다. 별표할 건 없어요. 별표는 없고 그냥 2번만 별표. 피한정 후견은 2번, 3번 두 개 별표. 어쨌든 절반은 해야 되니까 2번, 3번 별표. 나머지는 뭐 그냥 등기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보자. 상업사용인. 자, 상업사용인 먼저 지배인을 봐야겠죠. 지배인. 자, 지배인이 몇 개지? 12개니까 6개 정도 뽑으면 되겠죠. 자, 한번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번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의사 능력을 가진 자연인에 제한되고 반드시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은 감사 X, Y 겸임은 허용되지 않고 이사 동그라미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별표. 감사, 이사와 겸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겸임은 안 되지만 이사, 겸임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부터 그 다음에 3번에서부터 5번까지 묶으시고 지배인은 영업제에 관하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요건 재판상만 믿죠.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다. 지배인만의 재판상 권한이 있어요. 됐고. 자, 4번 별표. 자,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밑줄. 지배인 행위 당시 주관적 X,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동그라미,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세요. 문장을 읽으면서 영업에 관한 것인가? 주관적 X, 객관적, 그럼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 문제지를 그냥 나눠주잖아요. 문제지 가져가라고. 그거 깨끗하게 해서 뭐해, 그걸. 그렇죠? 문제지는 여러분이 수업료 냈으니까 문제지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거기다 표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거 틀리고 맞고 틀리고. 문제지가 깨끗하면 답안지도 깨끗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가 지저분해야 답안지도 꽉 채울 수 있으니까.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주관적 의사는 상관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오항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기타 지배인이 아닌 점원기타 사유는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지만 지배인이 아닌 점원기타 사유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 7, 8, 9 묶으시고 8번 별표, 9번 별표 두 개 다 별표.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배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7, 8, 9인데 특히 8번, 9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는요, 어디다 쓰냐면, 그 제한능력자 있죠? 제한능력자. 그 밑에다가 빈자리에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의 첫 번째, 그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다. 두 번째, 지배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아시겠죠?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을 남용했다. 그 행위가 제3자에 대해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 제3자에 대해서 무효가 되려면 악이 떠는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 남용이 되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증명은 전부 다, 증명은 영업주가 한다. 증명은 영업주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죠. 그래서 8번이, 요 8번이 뭐야? 8번이 요거. 그 다음에 9번이 요거다. 두 개 다 발표하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고요. 주관적 요건이 대리권 제한 위반을 이유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악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 남용을 이유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영업주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8번, 9번 아주 중요한 겁니다. 6번, 7번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외우려면 8번, 9번을 외우시라고요. 6번, 7번은 안 외워도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틀 수 있는 건 8번, 9번이다. 자, 8번.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다음 절 제3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다음 절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영업주는 다음 절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장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악이였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증명은 영업주가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9항이 남용이죠. 지배인 행위가 그저 끝에 대리권한 범인의 행위인 거 맞아요. 그러나 다음 절 끝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죠. 이걸 우리는 남용을 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원칙은 유효지만은 세 번째 절 끝에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다음 절 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효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요. 요거. 제한이 바른 악이 따른 중과실. 남용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가 된다. 다 증명은 이제 영업주가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은 11번만 발표하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지배인 표를 보세요. 수인의 지배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지배인의 경우와 공동지배인, 즉 수인이면서 공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능동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각자 지배인은 1인이 하고 공동지배는 개별 위임이 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공동지배인에 대한 의사표시 또 수인의 각자 지배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11번만 보겠습니다. 공동지배인의 경우라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 이걸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영업주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1인 동그라미. 1인 동그라미 됐습니다. 이거 별표. 그럼 별표 몇 개 있어요? 별표 2번 했죠? 감사 안 되고 이사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에 영업에 관한 것인가? 주관적 X, 객관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7, 8, 9 대리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데 8번에 대리권 제한 위반 악의 중과실이면 대항할 수 있다. 9항에서 대리권 남용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공동지배는 1인. 공동지배 1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대리는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다음 페이지 표현지배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현지배인. 자, 그러면 한번 1항 볼까요? 세 번째죠. 그때 재판상 X하시고 1항 별표. 자, 1항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되거나 명칭 동그라미 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도 재판상 행위는 뺀다. 외관주의는 재판상에는 적용 안 되거든요. 재판상 X. 죄송합니다. 1번 꼭 별표. 1번에서는 그 재판상 행위가 제외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표현지배는 당연히 상대방이 선의 무증과실일 때 적용되는 거니까 2항은 적용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묶으시고. 3번, 4번 묶으시고. 명칭 이렇게 물음표 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그러니까 1항에서 제가 명칭에 동그라미 했잖아요. 명칭인데 그 명칭에 보시면 3번에 지점장 대리 X, 지점차장 X. 지점장 대리나 지점차장이라는 명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 6번까지 묶으시고. 자, 보시면 3번에 이제 지점장 대리. 그 다음에 지점차장.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지점차장, 지점장 대리, 지점차장은 부포사명칭입니다. 지점장 대리, 지점차장 부포사명칭이지 지배인급에 해당하는 명칭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건 보시면은 5번, 6번 묶으시고 6번의 별표. 지금 우리 상법은요. 표현지배인이 적용되려면 일단 명칭을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래 행위를 하면 돼요. 근데 판례는 이걸 추가해가지고 명칭을 사용하면서 거래 행위할 뿐만 아니라 재판은 빼고 플러스 영업소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판례가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 조건을 바로 영업소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5번, 6번 묶으시고 6번에 발표했죠. 표현지배인의 5번 먼저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 실체를 구비해야 된다. 실체 믿죠? 아시겠죠? 실체가 있을 때만 표현지배인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실체가. 그러면 6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실체가 있다는 말은 뭐냐? 자, 보죠. 보조가 아니라 독립을 한다. 이게 압축이에요. 이게 압축.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했으니까 다 암기된다? 택도 없는 소리. 이해됐다고 암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다고 암기되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압축을 제대로 해야지 요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그럼 이제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실체가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자,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실체. 그럼 실체가 뭐지? 실체. 뭐 실제로 장사하는 거구나. 그럼 압축을 어떻게 할까요?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독립을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실체가 외워지고 실체하고 플러스 보조 아니다. 독립이다. 이게 바로 암기가 되는 거죠. 그래 시험장에서 이 실체 보조 아니구나. 독립 맞구나.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스스로도 꼭 하셔야 돼요. 항상 상법이야 뭐 제가 해드리고 하겠지만 다른 음악도 다 선생님들 해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면 다 그거를 잘 해가지고 더 압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자, 그래서 5항에서 표현지배인이 적용되려면 두 번째 실체를 구비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체가 뭐냐?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 영업소를 할 수 없고 돈영업소 수장을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보조하면 안 되죠. 그럼 뭘 한다요? 보조 대신 독립. 아시겠죠? 보조가 아니라 보조 대신에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 조직을 갖춰야 한다.
독립조직을 갖춰야만 실체가 있다 그러고 실체란 말이 독립이라고요. 실체란 말의 의미가 독립이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지랑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상업사용인이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해서 상인의 행위를 대행할 경우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이란 이유만 가지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판례 왜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겠지 뭐. 이런 판례 별로 중요한 판례가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긴 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죠. 영업과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계없으면 상업사용인이 아닌 거죠, 뭐.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업사용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영업과 관련해서만 대리권이 있으니까 영업과 전혀 관계없다면 대리권도 당연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사용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편집에서 꼭 외워야 될 지문이 뭘까요? 자, 보시면은 1번의 별표. 자, 그래서 명칭이 동그라미에 있죠. 명칭이 이제 3, 4번에 들어있었고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4번 그 명칭의 대리나 차장은 아니다는 거죠. 3번, 4번에서 4번 정도 별표. 5번, 6번 실체가 필요한데 6번의 별표. 여기서 편집문에 적용하려면 실체가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실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단순한 보조만 가지고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됐고. 자, 7번 같은 건 보세요. 영업과 관계없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뭐 지질이 공상 떨면서 뒤에 읽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업과 관계없다. 마지막 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에일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 편대리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법상 편집에일이 될 수도 없으며 민법상 편대리가 될 수도 없다 그런 말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렵다 밑에다가 편대리가 안 된다. 편집에인도 안 되고 편대리도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이번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자, 1항은 별표하지 말고 다만 특정 재판에 그것만 믿죠. 부퍼사는 특정한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4번까지 못 것이고 격리부자 미적었고 은행거래 미적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세 번째 줄 자금 채용 X. 자, 사항에서 구매와 관련된 실물을 총괄하는 상업사용이 미적었고 다음 줄 지급보증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3번, 4번 볼까요? 1번에 제가 특정한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게 부퍼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번, 4번은 뭐냐? 특정 범위. 특정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격리부장은 은행거래까지가 권한입니다. 은행거래까지가 권한이지 자금 차용은 부퍼사의 권한에 들어있지 않다. 격리부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 사용인, 구매과장 정도가 되겠죠. 구매과장은 지급보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전통적이지만 3번은 꼭 별표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통적인 기출문제고 자주 나왔던 판례지만 격리부장은 은행거래만 할 수 있는 거지 자금 차용의 권한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5번, 6번 둘 다 별표. 5번, 6번 둘 다 별표. 그러니까 3번, 5번, 6번이 부퍼사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거 옆에다 OX 부분에 빈칸 있죠?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기출지문하고 상법에 있는 주요 지문을 하다 보니까 빈칸이 생긴다는 거죠. 빈칸은 메꿔야 제맛이죠. 그래서 한번 메꿔보자는 거죠. 자, 보시 바랍니다.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부포사가 있습니다. 민법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상법에 지배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민법에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있죠. 대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에 편집인이 있습니다. 편집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부보사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대리가 있고 편대리가 있고 상법에서는 지배인이 있고 편집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을 민법상 편대리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상법상 편집인을 유추 적용할 거냐 여러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상 편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상법상 편집인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게 5번, 6번이죠. 이게 바로 5번, 6번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5번, 6번 즉 민법상 표현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5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맞는데 특정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했다. 대리권 추가한 거죠. 됐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줄 끝에 민법상 표현들이 다음 줄 그래서 정당한 이유. 부포사는 맞는데 특정 권한을 넘어섰다. 그럼 민법상 표현들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6번. 이번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명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아예 부포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법률을 행위할 경우 역시 민법 125제 표현들이에요. 적었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표현지배인 X. 표현지배인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포사의 경우에는 뭐 다 손을 대긴 했지만 반드시 암기할 게 뭐라고요? 3번, 5번, 6번. 이번 강의 목표는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잖아요. 절반으로 줄이자. 나머지는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머릿속에서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외워야 되는 건 3번, 5번, 6번. 격리부장은 은행 거래되지만 자금 차입은 안 된다. 부포사가 권한을 넘어섰다. 부포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민법상 표현들을 적용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동그라미. 의사유는 판매에 관한 모든 거란 밑줄. 있는 것으로 본다. 예, 본다요. 추정한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1항 문제, 1항 별표, 1항 체크. 거기다 본다에다 밑줄, 본다. 본다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에요. 추정한다가. 뭐 이런 것들도 한두 문제는 나오죠. 본다냐 추정한다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는 거 추정한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핵심이 판매 권한이 어디서 나와요? 판매 권한이 점포에서 나온다는 거죠. 점포에서 나와. 그러니까 점포를 벗어난다면 이때는 판매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 외무사원은 밑줄.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아니라는 거죠. 됐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물품 대금에 성금을 바를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점포 밖에서 다음 줄 물품 거래하게 되면 회사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직원은 맞잖아요. 사원은 맞죠. 보세요. 그 옆에다 한번 보세요. 외무사원이죠. 외무사원입니다. 따라서 외무사원이니까 판매권이 없죠. 그러나 사원은 맞죠? 피용자는 맞죠. 자, 그러면 점포 밖에서 물건을 판매했다. 물건을 판매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외무사원의 행위에 대해서 요 판례만 하면 돼요. 보시면 회사는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집니까?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죠. 왜? 이 외무사원은 판매권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무슨 책임을 져요? 피용자는 맞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험생들이 이 판례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원은 맞지 않냐? 피용자는 맞지 않느냐? 근데 뭐잖아. 판매권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판매권이 있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판매권이 없는 직원의 행위니까 감독자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올라가서 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2항은 발표하지 말고 2항은 기본 내용이죠. 상법 16조의 적용, 즉 물판사 적용을 받으려면 사용인의 점포 내에 있는 물건을 판매했거나 물건의 매매를 점포 내에서 했거나 또는 거래관념상 점포 내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포 외의 거래를 했을 때 한다. 그러니까 사망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외무사원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권이 없는 자의 행위니까 어쨌든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피용자는 맞으니까 그래서 계약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바로 사망이다 이 말이죠. 사망.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이번엔 상업사용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압축을 해볼까요? 이 표이죠. 표를 좀 더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상업사용인의 의무라는 OX 부분 해볼까요? 영업주,
사용인, 거래. 이게 직업.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빼서 이번에는 같은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이걸 경업. 그 다음에 다른 회사나 상인, 다 무한사원, 무한사원 또는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거죠. 사용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겸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용인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게 되면 경업이라 부르고 그 사용인의 직과 경쟁들은 무한사원 이사 사용인이 되게 되면 겸직을 한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것을 겸직, 경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결의 겸직. 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뭐냐? 뭐, 요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표를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보시면, 1랑 표 밑에 바로 내려가세요. 그 표가 이거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 그러니까 경업. 사용인. 그러니까 겸직이지, 뭘. 겸직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거기 보시면, 요 정도? 요 무한, 영업부료 뭐 요 정도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1항 보세요. 상업사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 밑줄 영업주의 영업부란 속한 거래하거나 거래 밑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거나 무한사원 이사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거기다 계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한에다 동그라미.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무한 계산. 이쪽은 거래 대 계산으로 거래. 이건 사원인데 무한사원. 이 정도면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거래할 경우라도 그런 상대방이 선악을 부문하고 그냥 유효만 믿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3, 4, 5번이죠. 셋다발표. 자, 그러면 허락을 받지 않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래했을 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개입을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할 때 그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했다. 영업주 계산으로. 자, 그다음에 계산으로 하는 거라죠. 제3자의 계산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득양도를 청구한다. 이득양도를 요걸 외우고 있어야 경업금지 의무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어디까지 보냐면 1, 2항까지만 봐요. 1, 2항만 봅니다. 답은 3, 4, 5항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득양도를 청구한다. 그 개입권 행사는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내, 거래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합치겠으니까 이제 됐다. 외우자. 압축은 무슨 어려지고 외워지지도 않지. 될까요? 어떻게 압축해 볼까요? 보시면 이런 거는 압축이 한 3단계, 4단계 가야 돼요. 개입을 한다 그죠? 그 거래가 계산으로 하는 거라니까 자기 계산으로 했다, 영업주 계산으로 한다, 제3자 계산으로 한다, 이득양도 청구한다. 안으로부터 2주 내 거래가 있을 때 1년 행사다. 이게 압축이 아니에요. 압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0, 3, 2, 1. 요게 압축이죠. 그 거래를 자기 계산으로 했다, 영업주 계산으로, 제3자 계산으로 했다, 이득양도 청구. 그 다음에 이 거래가 안으로부터 2주, 거래가 있으면부터 1년 내 행사한다. 이렇게 압축을 해야 요로서 암기가 되는 거죠. 요건 압축이 아니라고요. 이건 압축이 아니라, 이건 책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 계산,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 이득양도 청구. 안으로부터 2주, 거래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 행사한다. 그래야 암기가 되는 거죠. 암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표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그려야 돼. 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그림 거래 개입은 4, 0, 3, 2, 1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어디 있죠? 이게 바로 보시면은 3에부터 5항까지 이게 바로 자영 3이 1이죠. 자, 보겠습니다. 세 따블표. 3, 4, 5항 따블표. 자, 3항.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해서 거래했다. 자, 그 끝에 그 거래가 자기 계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영업주 계산 밑줄 긋고
제3자의 계산 미치고 이득의 양도 청구. 이게 압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꼭 봐. 자유형삼이 요거 해야지 뭐 외워지지. 그 다음에 개입을 해도 고용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가능합니다. 중첩적으로 옆에 그러죠. 중첩적으로 꼭 써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개입권은 안날로부터 2주, 다음 달 거래가 있는 때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제척기간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3, 4, 5번을 외울 때는 자, 0, 3, 2, 2, 1. 특히 시험 문제 보세요.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외워야 답을 맞출 수 있지. 1, 2번만 하면 나 경금 지금 안 해야 돼. 알지. 여기까지가 1, 2항이죠. 알긴 하는데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한 1, 2, 3항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4, 5항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암기해야 답을 금방 맞출 수 있죠. 가장 간단한 건 이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한다, 이득양도 청구한다. 제3자 계산으로 한다, 영업주 계산.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주 1년을 바꿔, 2주 1년을 뭐 2주 3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자영삼이 2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됐고. 자, 이번에는 상호에 대해서 보자. 상호. 오늘은 상법 정치까지만 하면 되죠. 보시면 상호. 이제 편하게 좀 보세요. 상인은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그렇다 치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까지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까지만 붙이고 그 종류 동그라미. 예를 들어 한 명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문자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회사 동그라미, 회사 동그라미. 회사가 아니면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밑줄 쭉 회사 영업을 양수한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영업 양도는 개인과 회사 간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풍부한 개인이 회사 영업을 양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상호도 승계받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상인은 회사란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3번만 별표. 1, 2, 3, 4, 5번 중에 3번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으면 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틀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회사만이 회사란 문자를 표시할 수 있고 설사 개인 상인이 회사 영업을 양수해도 회사가 아니므로 회사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상, 동일한 영업에는 다른 상을 사용하고요. 회사는 무조건 한 개의 상호만을 쓰고요. 주자매 상호는 본전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는 거죠. 이거 3번만 해보세요. 3번. 3번의 두 번째 문장이죠. 3번의 두 번째 문장. 그 앞에 개인 상인이라는 말을 추가하시면 더 이해가 될까요? 그 회사의 앞에 개인 상인이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개인 상인이 회사 영업을 양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사란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상호권이 복잡하기는 하지만요. 그 밑에서 먼저 보시면은 2번과 5번만 외우시면 돼요. 2번과 5번만 상호권을 이해 못해도 2번과 5번만 외우면 답을 맞춰요. 자, 어떤 사람이 상호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놈이 나하고 똑같은 상호를 동종 영업에 쓰네?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쓰지 마. 요 상호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 표 외우지 마시고. 그 표에서는 보시면은 거기 중간 부분에 폐지 청구라고, 거기 등기 전 폐지 청구에서 동일한 특별시 관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불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정한다. 거기 있죠? 거기다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호 등기 말소 청구 맨 밑에 거. 선 등기자가 후 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거 두 개면 돼요. 상호권은 두 개면 됩니다.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보시면 한번 세보세요. 거기 3번 문제 밑에다가 갑이라는 상인이 갑이라는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등기 유무는 불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상호권자가 되겠죠. 됐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상인이 똑같이 갑이라는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해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쓰냐? 상호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등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 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세요.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 의무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등기 전과 등기 후로 등기 전과 등기 후로 나누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용하고 등기하겠다. 그럼 보세요. 보시면 이 사람이 보시면 폐지 청구죠. 폐지 청구. 그래서 폐지 청구 플러스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내가 일단 등기하면 상대방의 부정 목적이 추정이 되고 요게 보시면은 요게 볼까요? 요게 보시면 어디 갔어? 추정된다. 예? 어디 갔지? 5번이죠. 5번. 내가 등기되고 나면 그다음에 등기말소 청구는 요 등기된 상호와 등기말소 청구에서는 요 등기는 동일한 상호. 동일 상호다라는 거. 동일 상호가 그게 몇 번이지? 보시면 2번이죠. 2번. 요것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표를 뭐 정밀하게 보자면 그 표는 그렇게 외우는 건데 정밀하고 나버리고 뭐 뭔가 툴만 잡히면 되는 거죠. 갑이란 상인이 갑이란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했다. 등기 전이든 후든 상호권은 맞다. 을이란 상인이 갑이란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등기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폐지를 청구하되 내가 먼저 등기하면 상대방의 부정목적 추정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등기했다면 등기말소 청구하지만 동일의 상호에 한정된다.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거밖에 없죠, 뭐. 자, 보세요. 자, 1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표. 지금은 넘겨도 돼요. 이 표는 초보자분들이 보는 표지 시험장에서 보는 표가 아니에요. 자, 1항.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관시군에서 동정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소 청구할 수 있죠. 1, 2번은 묶으시고. 그래서 2번 발표. 상법 22조가 1항입니다. 22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못하고 등기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상업등기법 30조, 지금은 29조입니다. 29조예요. 법이 개정돼서. 29조에 근데 29조든 30조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래서 거기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이 된다. 자, 말소 청구할 때는 요 등기된 상호와 요 등기된 상호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상호가 필요 없어요. 4번 필요 없고 5번 4번 아예 지우세요. 시험에 나온 문장이지만 뭐 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 동그라미 동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기한 상호 밑줄 부정 추정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 목적이 추정된다. 상호권은 2항과 5항만 해오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됐고 역시 부정한 목적도 다음 주 끝에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인데 이것도 뭐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권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2, 5항만 2개만 해주시면 돼요. 동일한 상호말소 청구, 상호등기말소 청구는 동일 상호에 한정된다. 그리고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 목적을 추정한다. 물론 조건 있죠.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에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 목적이 추정되는 거지만 일단 부정 목적이 추정되는 건 맞죠. 됐습니다. 자, 다음에 상호가등기는요. 상호가등기는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가등기는 1항만 해보세요. 1항.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 동그라미 설립 동그라미 하시고 주식회사 유한한 사람 그냥 밑줄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2항 3항 보세요. 일단 상호가등기 그 위에 메뉴 올라가서 목차 옆에다 개인은 안 되고 회사만 됩니다. 회사만 되는데 원래 상호가등기는 2, 3항을 보시면요. 회사의 경우 상호 목적 변경 그 다음에 본점 이전은 다 모든 회사가 돼요. 아시겠죠? 상호 목적 변경 본점 이전은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지만 설립 상호가등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설립 상호가등기인데 과거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설립 상호가등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언제지? 2020년도. 그러고 보니까 2020년도 이후 상법 개정이 없네요. 그렇죠? 상법 개정.
올해가 정치의 해, 총선거가 아니었으면 올해 작년 연말에 상법이 거의 전면 수준의 개정이 있었을 텐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국회의원님들은요, 실업자가 되냐 마는 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신경도 안 쓰다고. 원래 200개 조문 이상이 개정 예정이었는데 그냥 다 빠뜨나고. 그래서 상법 개정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개정하면 난리치겠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20년 6월 달, 20년도 말에 조금 개정이 더 있었는데. 그래서 이완 책임회사 설립 상호가 등기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항별표.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된다. 사후 목적 변경 본점 이자는 모든 회사가 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항만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항은 한번 읽어볼까요? 상호가 등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간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적용이 있어서 상호 등기로 본다. 그러니까 상호가 등기하면 다른 자가 동일한 상호로 등기하는 것을 막는 효력. 즉 봉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사전등기 배척권의 효력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도 이 지문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씩 압축을 해놔가지고 그다음에 또 별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묶어가지고 서로 관련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죠.